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서 두 딸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요즘 제일 힘든 것은 제게서 떨어지지 않으려 하는 딸들을 두고 출근을 하는 것이에요. 우는 아이들을 억지로 떼어내고 집을 나설 때면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거든요. 이까짓 푼돈 벌자고 엄마 손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모질게 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이를 낳은 후 힘든 일이 홀몸일 때와는 다르게 걱정거리가 참 많아졌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또다시 저희 딸들을 낳는 선택을 할 것 같네요. 아이들이 주는 기쁨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벅차고 행복하니까요.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들을 보니 요즘은 문득문득 엄마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예전에는 어린 동생과 저를 놓고 집을 나간 엄마를 원망하곤 했는데요. 두 딸을 낳은 지금 돌이켜보니 피덩이 같은 자식들을 두고 갔을 어머니의 마음에 얼마나 큰 멍이 들었을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지곤 하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머니에 관한 저의 사연을 들려드리기로 결심하였어요. 이제는 가슴에 묻어두었던 어머니의 이야기를 훌훌 털어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귀를 기울여 저의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외과 의사로 일하시는 아버지 덕분에 제법 풍족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아버지께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병원에 불려 나가기 일쑤였는데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휴일만 되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이런 아버지의 노력 덕분에 저희 가족은 언제나 화목할 수 있었고요. 어머니 또한 아버지에게 잘해드리려 참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해가 닿던 새벽에 돌아오는 아버지가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잠자리를 정리해 놓는 것은 물론 밤잠을 줄여가며 아버지의 도시락까지 싸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어머니의 노력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은 사모님 자리를 꿰찬 어머니가 불려오라고 말을 하곤 했습니다. 아마 고졸의 간호조무사였던 어머니를 깔보고 무시한 것이겠죠. 그리고 어머니를 못마땅해 하는 사람 중 으뜸은 바로 친할머니였어요. 툭하면 집에 찾아오는 친할머니는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만 생기면 고아의 복도 없는 어머니가 시집을 온 탓에 일이 잘 안 풀리는 거라는 억지를 부리곤 하셨죠. 하지만 친할머니에게 아무리 모진 말을 들어도 어머니는 항상 꾹 참으셨네요. 못 배우고 부족한 주제에 완벽한 남편을 만났으니 이 정도 대가는 치러야 한다면서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중간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언제나 친할머니의 어머니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며 두 분의 사이를 좁히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쓰셨고요. 하지만 이런 아버지의 노력은 친할머니 앞에서는 별 쓸모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친할머니는 그냥 어머니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치가 떨린다는 식으로 구셨거든요. 중학교에 올라간 제가 중간고사에서 꼴등에 가까운 점수를 받고 왔을 때는 친할머니께서는 어머니를 탓하셨어요. 머리 좋아 의사까지 된 우리 아들 밑에서 나온 애가 성적이 이 모양이라니. 아이고 내가 미치겠어. 애비가 아무리 똑똑하면 뭐하나. 정작 애를 품고 있어야 할 애미는 이렇게 멍청한데. 네 배에서 나온 애가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돌대가리일 줄 알았으면 너 며느리로 안 들였다. 다음부터는 애 공부하는 것도 꼼꼼하게 신경 쓸 테니 너무 화내지는 마세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언성 높이시면 몸에 안 좋으세요. 시엠이 몸 생각하는 게 애 성적을 이렇게 받게 해? 너 같은 성에 차지도 않는 반푼이가 우리 집에 기어 들어오지만 않았어도 아마 10년은 더 장수했을 거다. 공부도 머리가 받쳐줘야 하는 거지. 아휴. 대대로 의사만 나온 집안에서 이딴 점수를 받아오다니 아주 가문의 수치가 따로 없구나. 딱 봐도 공부의 소질은커녕 가능성도 없어 보이니 네 딸도 대학 보낼 거 없이 고등학교만 졸업시키고 취업을 시키던 시집을 보내던 해라. 어머니의 잘못이 아닌 제가 공부를 안 해서라고 변명을 해보았지만 친할머니는 이미 어머니가 고졸인 탓에 제 성적이 좋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모양이었어요.
그 후 친할머니는 매번 집에 들릴 때마다 성적 이야기를 물어보며 어머니가 고졸인 것을 탓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자 꼭 성적을 잘 받아서 할머니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겠다는 오기가 생기더군요. 그래서 이를 물고 악착같이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다행히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성적은 수직 상승하였고 어느 순간 보니 저의 성적은 전교권에 도달해 있었죠. 전교 1등을 하고 제일 좋았던 것은 더 이상 친할머니께서 성적 이야기가 나오면 어머니에게 시비를 걸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친할머니는 생각보다 더 독하고 악독한 사람이었죠. 성적이 오른 후 어머니에게 타박할 것이 사라지자 친할머니는 다른 방법으로 어머니를 괴롭히기 시작했거든요. 정정하시던 할아버지가 쓰러지신 후 집안의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못해 침울하기 그지없었는데요. 할아버지의 병실에 방문한 날 친할머니께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앉혀놓고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습니다. 에휴, 우리 영감, 눈 감으면 집안에 돈 관리할 사람이 없는데 이 일을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구나. 이럴 때 우리 아들을 꼭 닮은 똘똘한 손주 녀석이라도 한 명이 있었으면 마음이 놓였을 텐데. 아무리 우리 아들씨가 좋다고 해도 머리가 든 것도 없는 멍청한 애미에 빌려서 나온 손주 녀석 머리가 좋을 리 만무한데 아주 걱정이구나. 어머니, 지연이도 있는데 왜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집사람 깎아내리는 말은 삼가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식 앞에서 이렇게 체면을 깎아내리면 집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아범 너도 배운 것 없이 몰상식한 것하고 결혼해서 예의도 까먹은 게야? 그게 아니면 어떻게 걱정돼서 푸념하는 애미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제 결혼 좀 했다고 고생해서 키워준 애미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이거냐?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범. 네가 볼품없는 청껏하고 결혼한 것도 우라통이 터져 죽겠는데 이런 식으로 무시까지 당하고 아무래도 내가 말년복이 없는 모양이다. 어머니가 이 사람 괴롭힌 세월만 자그마치 17년이에요. 지연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머니 이 사람 며느리 취급은커녕 옆집 가정부보다도 못하게 대하면서 괴롭히셨다고요. 따지고 보면 어머니가 저 키우시면서 고생한 세월보다 이 사람이 아버지 병수발 들면서 고생한 세월이 더 길지 않나요? 어머니가 춤바람 나서 아버지 모른 척하고 놀러 나갈 동안 간병인도 힘들다고 두 손 두 발 다 든 아버지 병간호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요. 아이고, 네가 저 청컷한테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나. 어디 키워준 애미 가슴에 대못 받고 저 멍청한 것이랑 어디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자. 덧붙여 친할머니께서는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할아버지가 남기신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버리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으셨어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께서는 그까짓 재산 안 받으면 그만이라며 친할머니와 절연을 선언한 후 집으로 돌아오셨고요. 하지만 아버지가 절연 선언을 하셨다고 어머니의 생활이 편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친할머니께서는 아버지가 없는 시간에 맞춰 집으로 찾아오며 전보다 더 심하게 어머니를 괴롭히셨거든요. 남편까지 지 입맛대로 구워 삼고 맹탕인 줄 알았던 네가 이 시애미를 아주 제대로 가지고 놀았구나. 우리 대단하신 고졸 며느님 그동안 시퍼렇게 눈뜨고 있는 시애미 앞에서 발톱 숨기느라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니 내가 아주 눈물이 다 나는구나. 순진한 척 발밑으로 발톱 숨기고 있는 걸 알았으면 진작 그 발톱 기도 못 펴게 깎아서 버렸을 텐데. 너도 나랑 입씨름하는 거 징글 맞을 테니 내가 본론만 얘기하마. 이제 그만 아범이랑 갈라서라. 가진 거 하나 없는 고아 주제에 지금까지 우리 아범 덕분에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호의호식했으면 이제 은혜를 갚아야지. 지연이도 있는데 이혼이라뇨.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쓸모도 없는 기집애가지고 우리 아들 발목을 잡으려는 속셈인가 본데 어림도 없지. 이번에 중매쟁이한테 물어보니 서울의 땅이며 건물이며 싹 쓸어 모은 집 딸내미가 우리 아들이랑 만나보고 싶다더구나. 나는 이번에야말로 우리 아들한테 딱 어울리는 며느리 맞을 테니
너는 그 쓸모없는 딸년 데리고 집 나갈 준비나 해라. 친할머니께서는 거의 통보하다시피 어머니에게 이혼할 것을 강요하셨고 계속되는 친할머니의 괴롭힘에 결국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셨죠. 이야기를 듣고 속상해하시던 아버지께서는 직접 친할머니를 찾아갔고요.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께서는 집 비밀번호도 바꾸었으니 다시는 친할머니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어머니와 저에게 당부를 하셨는데요. 어머니를 위해서 친할머니에게 강경하게 대응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새삼 멋있더군요. 아무리 아내가 중요하다고 해도 낳아주고 키워준 어머니를 저버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직접 나선 후 친할머니는 전처럼 집에 찾아오지도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안정을 찾아서인지 어머니의 안색 또한 나날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중 저희 가족에게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어요. 어머니께서 43살에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임신하게 된 것이었죠. 임신 사실을 안 날부터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어머니께서는 모든 것을 조심하려고 애쓰셨어요. 안정기에 접어든 후에도 언제나 뱃속의 동생을 먼저 생각하기 위해 노력하셨고요. 2개월이 되던 날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에게 먼저 할머니 댁에 가자고 제안을 하셨는데요. 아버지께서는 극구 반대를 하셨어요. 작은 것 하나에도 꼬투리를 잡아 어머니를 괴롭히시는 친할머니의 성정을 그 누구보다 아셨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아무리 그래도 임신 소식은 알려야 되지 않겠냐며 아버지를 설득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아버지는 못 이기는 척 친할머니에게 임신 소식을 전하게 되었죠. 그토록 바라던 손자를 봐서인지 친할머니께서는 그 전과 달리 조심스러운 태도로 어머니를 대하시더군요. 어머니께서는 40이 넘은 나이에 찾아온 뱃속의 동생을 참 예뻐하셨지만 나이가 있는지라 체력적으로 참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 또한 대학교로 인해 서울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 심적으로 더욱 힘들어 하셨죠. 마음이 여린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저에게 의지를 많이 하셨거든요. 아무 연고도 없는 서울에 올라온 후 가장 먼저 든 걱정거리는 바로 어머니였네요. 아무리 아버지가 있다고 해도 친할머니께서 다시 어머니를 괴롭혀오면 홀몸도 아닌 어머니께서는 그저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서울의 광경에 고삐가 풀린 것처럼 놀러 다니는 동기들은 어머니에게 꼬박꼬박 전화를 하는 저에게 괜한 걱정을 한다며 핀잔을 주었는데요. 항상 마음을 무겁게 하던 어머니에 대한 걱정은 어느새 현실로 다가와 있더라고요. 잠을 자려고 누운 늦은 밤, 아버지께서는 진통을 겪고 있던 어머니가 응급실에 갔다며 전화를 하셨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당장 택시를 잡아 어머니가 계신 산부인과로 향하게 되었고요. 병원에 도착하니 그 앞에는 친할머니만 앉아 있었어요. 친할머니가 말하길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수술이 잡혀 오지 못하셨다고 하더군요.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려고 했지만 어머니에 대한 걱정 때문인지 계속해서 수술실 앞을 서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예정일보다 2달이나 빨리 진통을 겪으셨거든요. 몇 시간이 흘렀을까?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는 아무래도 어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아 당장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했는데요. 수술이란 이야기를 듣자 친할머니께서는 무조건 자연분만을 해야 한다며 펄쩍 뛰셨어요. 그 모습을 보자 서러움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친할머니께서 어머니를 못마땅해 하던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신경 쓰지 않을 줄은 몰랐거든요. 의사는 거듭 현재 어머니의 상태를 알리며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할머니께서는 수술을 할 거면 차라리 애를 낳지 못하게 막아달라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셨어요. 보다 못해 수술이란 말을 꺼내자 할머니는 도끼 눈을 뜬 채 계집애 주제에 초를 친다며 나무라셨는데요. 결국 어머니의 상태를 걱정하던 의사로 인해 어머니는 제왕절개 수술을 할 수 있었죠.
다행스럽게도 어머니와 동생 모두 건강하다고 했는데요. 어머니의 상태를 걱정하던 와중 친할머니께서는 한숨을 내쉬며 아직 회복도 안 된 어머니에게 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 때는 2박 3일이 걸려도 자연분만을 했는데 너는 어떻게 글러먹은 애가 고작 6시간도 못 버텨서 수술을 하는 거냐? 가뜩이나 머리도 돌대가리면서 애라도 자연분만으로 낳아야 그나마 머리가 평균치는 따라갈 거 아니냐? 할머니는 도대체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 저희 엄마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할머니 말대로라면 자연분만으로 낳은 애들은 다 서울대에 가 있어야죠. 저희 엄마 수술이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급할 뻔했다고요. 할머니한테 엄마 건강 상태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할미한테 말하는 꼬라지하고는 아주 걱정이구나. 딸년 교육도 개판을 쳐놨는데 아들 교육은 오죽 잘할까. 니년 꼬라지 보니 아무래도 우리 집 장소는 내가 직접 키워야겠다. 할머니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며 어머니를 괴롭혔는데요. 수술이 끝난 후 뒤늦게 산부인과에 도착한 아버지께서는 아무 말도 없이 친할머니를 병실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아직 마취가 깨지 않은 어머니께서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한다면서요. 아버지께서는 수술로 인해 어머니의 곁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탓하며 어머니에게 사과를 하시라고요. 지금까지 바쁘다는 이유로 할머니에게서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면서요. 어머니께서는 괜찮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버지께서는 친할머니에게 모진 말을 듣는 어머니가 안쓰러웠던 모양이었어요. 신생아실에 있는 동생을 보고 병실로 올라가는 길에 아버지에게 수술실 앞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는데요. 심각한 표정으로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아버지께서는 그 다음날 바로 대학병원에 사표를 던지고 오시더군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에게 서울로 이사를 갈 거니 준비를 하라는 말을 했죠. 더 이상 친할머니가 어머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려는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서울로 올라온 후 아버지께서는 개인 병원을 차리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대학병원에서 솜씨 좋기로 유명하던 아버지의 실력을 귀동냥한 사람들은 모두 아버지를 찾기 바빴고 더불어 아버지는 과잉 진료 없이 늘 친절하게 환자를 대해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병원은 한가할 날이 없었죠. 어머니 또한 서울살이에 잘 적응하셨고요. 아마도 친할머니가 없어서인 듯 싶었습니다. 가족이 서울로 올라온 후 친할머니께서는 종종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친할머니의 전화는커녕 문자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친할머니께서는 손녀 취급은커녕 옆집 아이보다도 못하게 대하던 저에게 전화를 하셨죠. 아버지께서는 절대 받지 말라고 하셨지만 제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친할머니께서는 어머니에게 전화할 가능성이 다분했는걸요. 목소리만 들어도 친할머니께서는 전과는 많이 달라지신 게 느껴졌어요. 아마도 아버지께서 정말 절연을 하고 서울로 올라갈 줄은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친할머니께서는 자신이 정말 많이 반성했다면서 다시 지방으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 또한 서울 생활에 만족을 하고 있었기에 절대 내려갈 생각이 없다고 말을 하게 되었죠.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늦둥이 동생의 재롱을 보며 시간을 보내던 중 아버지께서는 한 사람을 집에 데리고 오셨어요. 아버지가 후배라고 소개한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요. 아버지의 후배는 어머니의 수술을 맡았던 산부인과 의사였거든요.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의사에게 어머니를 봐달라고 부탁을 하신 모양이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집으로 놀러온 의사에게 극진히 대접을 하며 그때의 일을 감사하며 인사를 하셨습니다. 의사는 어머니의 호의를 친근하게 받아들였고요. 그 후 의사는 저희 집에 종종 놀러오며 친구가 없는 어머니의 말동무가 되어드리기도 하며 저희 가족과 친근한 관계를 유지해 갔습니다. 의사에게는 참 감사했죠. 아버지나 저나 모두 할 일이 있어 나가는 날이면
동생과 집에 계신 어머니가 적적할 것이 뻔하잖아요. 행복에 차올라 있던 이때는 알지 못했어요. 가족보다도 더 가깝게 지냈던 의사가 가져온 불행이 얼마나 클지 말이에요. 갓난쟁이였던 동생의 첫 돌이 지난 후 가정적이던 아버지는 조금씩 변해가셨어요. 평소 늦어도 8시면 칼같이 집에 들어오시던 아버지의 귀가 시간은 훌쩍 늦어지셨고 옷깃에서는 술 냄새가 풍겨왔거든요. 처음에는 그동안 고생하신 아버지의 단순한 일탈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과외 아르바이트로 인해 귀가 시간이 늦어진 날, 우연히 의사에게 안기다시피 집으로 향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걸 보니 확신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의사와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당장 어머니에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아버지의 바람 사실을 알았다가는 마음이 여린 어머니께서는 그 충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 뻔했어요. 그리고 경고를 하면 가정적인 아버지께서는 분명 어머니의 곁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경고를 드린 이후에도 아버지의 행동에는 변화가 없었네요. 오히려 보란 듯이 귀가 시간이 더 늦어지기까지 했는걸요. 그래서 참다 못해 결국 어머니에게 아버지와 의사의 불륜 사실을 털어놓게 된 것이고요. 화를 내거나 울어도 모자랄 판에 어머니께서는 담담한 표정으로 비밀로 묻어두자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에게는 다른 가족들이 있는 것도 아니니 바람을 피웠다고 이혼을 하거나 친하게 지내던 의사를 벌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 분명했죠. 하지만 어머니의 그런 착한 마음과는 다르게 저는 절대 아버지의 의사를 용서할 수 없었네요. 의사는 100번 생각해서 넘어간다고 해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지켜본 아버지는 어머니를 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물며 모르는 사람도 아닌 가족과 친밀하게 지내던 의사와 눈이 맞다뇨. 두 사람이 어떤 계기로 눈이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당장 의사가 일하고 있는 산부인과로 찾아갔죠. 의사를 마주하고 제일 먼저 아버지와의 사이를 추궁했는데요. 의사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기라도 한 듯 아버지와 아무 사이도 아니라며 딱 잡아떼더군요. 가정도 있는 남자 끼고 도는 걸 보니 공부는 많이 했어도 도덕관념은 부족하셨나 봐요. 남의 남자 뺏으면 안 된다는 쉬운 일도 몰라서 친하게 지내던 부부 사이 파탄 내는 거 보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이모가 저희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으세요? 저희 엄마 지난 수십 년 동안 할머니한테 시집살이 당하다가 이제 안정 찾으셨어요. 엄마가 얼마나 시집살이를 심하게 당했는지 수술실 앞에서 할머니 행동 보셨으니 이모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선배랑 같이 몇 번 술 먹은 건 사실이지만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도 오해할 만한 행동한 건 내 잘못이니까 너랑 언니한테 사과는 할게. 가정 있고 가정 있는 남자랑 밤 늦게 술 먹는 건 오해할 만한 행동이 아니라 그냥 바람난 거예요.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이 그걸 모르세요? 제가 이모 병원에 찾아온 게 이번이 마지막 일이었으면 좋겠으니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는 사적이던 공적이던 저희 아빠 만나지 마세요. 저희 집에 오지도 마시고요. 의사에게 경고를 하고 나오는데 손발이 다 떨리더군요. 의사가 아버지와 아무 사이가 아니었다고 딱 잡아뗄 줄은 몰랐거든요. 아버지와 불륜을 저질렀으면서도 뻔뻔하게 딱 잡아떼던 의사의 모습은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고 문득문득 떠오르며 머릿속을 어지럽게 했어요. 이런 일을 겪다 보니 마음 여린 어머니가 뻔뻔하게 그지없는 의사를 상대하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는지 의사는 그 후 아버지를 만나지 않은 듯 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신 아버지께서는 전처럼 가정적인 아버지의 역할에 충실하셨어요. 화목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을 보며 드디어 우리 가족의 곁에도 행복이 오랫동안 머물 공간이 생겼구나 생각하며 안도를 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큰 착각이었네요.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정확히 한 달 후 이혼을 하셨거든요.
아버지와 이혼 선언을 한 후 캐리어에 옷가지를 넣는 어머니의 모습은 비현실적일 만큼 믿을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거짓말 같았죠. 어떻게든 어머니를 잡으려 애썼지만 어머니는 나가기로 마음을 굳힌 사람처럼 확고해 보였어요. 평소 여리고 눈물 많은 어머니와 짐을 싸는 어머니가 동일 인물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어머니는 그만큼 아버지와 이혼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전화를 해 어머니와 이혼을 하지 말라고 애원을 해보았지만 아버지는 어른들의 일이니 끼어들지 말라는 말만 할 뿐이었는걸요. 이혼을 부부의 일이니 끼어들지 말라는 아버지도 아직 옹알이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 동생을 두고 떠나려는 어머니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행 가방을 가지고 나가려는 어머니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은 것이고요. 눈물이며 콧물을 있는 대로 쏟으며 어머니를 잡으며 이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냐고 빌었는데요. 어머니께서는 한숨을 푹 내쉬며 구겨진 바짓단을 정리하시더군요. 한평생 네 할머니한테 시집살이 당한 걸로도 모자라. 늙음하게 애까지 낳아서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아니? 네가 보기엔 엄마가 책임감 없이 도망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린 네 동생 떼어놓고 나가는 게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엄마는 이제 너무 지쳤어. 아빠가 변했듯이 엄마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엄마도 이제 편하게 좀 살고 싶어. 어떻게든 어머니가 나가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닫혀가는 현관문 사이로 사라져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자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기에 갓난쟁이 동생까지 두고 사라지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힘들었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보니 저는 참 나쁜 딸이었어요. 단순히 친할머니의 시집살이가 사라졌으니 어머니 인생은 이제 편할 거라며 안일하게 생각했거든요. 어머니가 집을 나선 후 유명하다는 이혼 변호사를 섭외한 할머니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혼은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었어요. 두 분이 헤어진 후에야 알겠더라고요. 어머니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말이에요. 어머니가 없는 집은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썰렁했어요. 훈훈한 기운이 없는 집에서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동생이었죠. 가족 중에서 어머니의 빈자리를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은 아직 어린 동생일 게 뻔했으니까요. 동생은 어머니의 빈자리를 아는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전문적인 육아 도우미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동생은 시도 때도 없이 보채고 칭얼거렸고요. 어머니의 빈자리를 그리워하는 동생 때문인지 아버지께서는 재혼을 서두르셨는데요. 그 상대가 참 기가 막혔네요. 상대는 다름 아닌 어머니와 아버지를 이혼시킨 장본인인 의사였거든요. 두 사람의 재혼을 막기 위해 의사의 산부인과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아버지를 찾아가 따지기도 해보았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그토록 증오하던 의사는 새어머니가 되었죠. 새어머니의 집안은 대대로 의사로 일을 했기에 친할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기뻐하며 새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후 새어머니는 다니던 병원에 휴직 신청까지 하며 동생을 돌보는 데 전념했어요. 새어머니의 노력 덕분에 동생 점점 안정을 찾아갔고요. 그런데 새어머니가 가정에 충실하도록 어머니를 밀어내고 본처 자리를 차지한 새어머니가 참 미워졌네요. 주변 사람들이 말하길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실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고 했는데요. 어째서인지 새어머니에 대한 미움은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더군요. 초등학교에 들어간 동생은 새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따르며 살았죠. 그런 동생의 모습을 보자 어머니가 그리워 견딜 수가 없었고요. 아버지와 이혼을 한 후 해외로 나간 어머니께서는 가끔 편지만 보내올 뿐 한 번도 동생과 저를 만나러 오지도 않았거든요.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말을 해도 어머니께서는 무슨 영문인지 절대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고요.
어머니께서는 아무리 애원을 해도 자신의 번호를 절대 알려주지 않으셨기에 하는 수 없이 아버지에게 물어보게 되었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뒤로 어머니와 연락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딱 잘라 어머니의 번호를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깝게 지내던 지인들이라도 있으면 좋았겠지만 어머니에게 가까운 사람이란 가족밖에 없었는걸요. 그렇기에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는 흥신소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네요. 흥신소만 간다면 어머니를 찾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상은 그게 아니더군요. 흥신소의 직원이 말하길 아무리 다 뒤져보았지만 어머니의 번호는커녕 어느 나라에 가 있는지조차 찾을 수 없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을 듣자 왈칵 눈물부터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어머니가 참 원망스럽게 느껴졌고요. 그 전까지는 어머니가 겪으셨던 힘든 일들을 알았기에 이해하려고 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얼굴 한 번을 안 보여주다니요. 어머니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 전까지는 혹여라도 어머니가 저희 남매를 보러 잠깐 집 근처를 서성이지 않을까란 생각에 집에 남아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꾸역꾸역 버티고 있던 집을 나오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독립을 하겠다는 결심이 서고 나니 그동안 새어머니와 어떻게 매일 얼굴을 부딪히며 살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새어머니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히더군요. 이미 지나간 시간을 돌릴 수도 이미 끝난 인연을 붙잡을 수도 없기에 새어머니와 완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통 마음대로 되지 않았는걸요. 아무리 현재 동생과 아버지에게 잘한다고 한들 새어머니가 가정을 깨트린 내연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술을 진탕 마신 날 새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게 된 것이고요. 당신만 아니었으면 우리 엄마가 피덩이 같은 동생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갈 일도 없었을 텐데 아무리 용서를 하고 잘 지내보려고 해도 나는 잘 살고 있던 우리 가정을 깨트린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 전생에 내가 당신이랑 무슨 악연이길래 우리 가족 뿔뿔이 흩어지게 한 것도 모자라서 우리 엄마 자리까지 꿰차고 앉아서 나를 괴롭히냐고. 아무리 동생한테 잘해준다고 해도 어디 당신이 본처가 될 것 같아? 천만에. 당신은 죽을 때까지 엄마 자리 뺏어서 아빠 옆자리 차지한 내연녀에 불과하다고. 알아? 먼저 남의 남자 뺏어간 사람이 누군데 지금 잘 알지도 못하면서 행패야? 적반하장으로 성을 내는 새어머니를 보니 기가 차서 술이 다 깰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현재 아버지와 동생에게 잘한다고 한들 가정을 파탄낸 내연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신의 잘못은 땅바닥에 고이 묻어둔 채 본처 행세를 하는 새어머니를 보니 역시 사람의 본성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네요. 그런데 집을 나가려는 순간 새어머니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와 자신이 먼저 만나기 시작했다는 말을요. 새어머니와 아버지는 같은 학교의 선후배 사이로 과에서도 유명한 연인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대학 시절 내내 서로를 바라보던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당연히 결혼까지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결혼을 약속한 후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바쁜 환경 탓에 다툼을 했고 그로 인해 갈등의 골이 깊어져 헤어지기까지 했다고 해요. 그리고 잠시 헤어진 사이에 아버지께서는 어머니를 만나 연애를 했고 의도치 않게 뱃속에 재가 생겨 결혼을 서두르셨다네요. 이야기를 들은 후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니께서 두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도 아닌데 자신에게서 아버지를 빼앗아갔다는 표현을 쓰다니요. 고작 그런 일로 아버지와 바람 피운 것을 합리화하는 새어머니의 모습은 눈꽃만큼 붙어있던 정도 떨어질 만큼 끔찍하게 느껴졌죠. 새어머니와의 말다툼이 있은 후 곧장 짐을 싸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아쉬워하시며 자취하는 것을 말리시더군요. 가족들을 두고 혼자서 살게 된다면 분명 외로울 거라면서요. 저 또한 처음에는 외로울까봐 걱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대학교 조교일과 논문 준비를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다 보니 외롭기는커녕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조차 알 수 없었기에 외로움을 느낄 시간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피곤해 지쳐 잠든 나날이 계속되고 혼자라는 외로움이 찾아올 때쯤 저에게도 행복한 가정을 꾸릴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네요. 조교 일을 그만두고 시간 강사 일을 시작할 때쯤부터 어머니가 집을 나가는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는데요. 걱정을 해주던 친구는 한 정신과를 추천해 주더군요. 반신반의하면서 방문하게 된 정신과였지만 담당 의사는 편안하게 이야기를 들어주며 정신적인 위로 또한 해주려 노력을 하였어요.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면 의사는 한 번도 빠짐없이 이야기에 경청을 해주었고요. 진심으로 위로를 해주는 의사 덕분에 점차 악몽에 시달리는 일도 없게 되었기에 더 이상 정신과를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들어 정신과 상담을 종료하기로 결심했죠. 마지막 진료날 의사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요. 의사는 쑥스러운 듯 자신의 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내밀며 마음을 표현하더군요. 저 또한 의사에게 호감이 있는 상태였기에 저희는 차츰차츰 서로에게 알아가기 위해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난 지 1년이 지난 후 이 사람과 함께라면 인생이 행복할 거라는 확신이 들어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이고요. 아버지께서는 호감형의 예의까지 바른 의사를 참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당장이라도 결혼식을 올리라고 하실 만큼이요. 하지만 문제는 의사 쪽 가족들과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네요. 상견례 자리에 들어선 순간부터 의사의 어머니는 저희 가족에게 적대감을 드러내셨어요.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재혼 가정이라고 하던데 전 부인과는 사별하신 후 지금의 아내분을 만나신 건가요? 아유, 첫 만남에서 이런 질문 무례하다는 거 나도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쩌다 보면 평생 같이 봐야 하는 사이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호구조사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잖아요. 모두 가족이 되는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궁금증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답해 주시면 좋겠네요. 사부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무렴 집안에 새로운 사람을 들이는 일인데 숨기는 게 없어야죠. 전 부인과는 사별이 아닌 성격 차이로 헤어진 후 지금의 아내를 만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에휴, 우리 아들 말로는 우리 새아가가 가정교육을 착실하게 받아서 어른 섬길 줄도 알고 예의도 바르다고 하던데 그럼 그건 이혼하신 전 부인께서 교육을 아주 잘 시켜서 그런 건가 보네요? 새아가가 재혼 가정이란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솔직히 거부감이 컸거든요. 아무리 가정이 화목하다고 한들 재혼 가정에서 자란 아이랑 재부모 밑에서 사랑받고 자란 아이랑은 천지 차이잖아요. 뭐가 됐든 근본이 중요하기도 하고. 웃는 낯을 띠기는 했지만 의사의 어머니께서는 재혼한 저희 집안을 헐뜯는 말을 하며 분위기를 싸하게 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혹여 하나뿐인 딸이 예비 시부모에게 트집이라도 잡힐까 어떻게든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했지만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더군요.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재혼 가정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노력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상견례가 끝난 후 새어머니께서는 넌지시 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냐 물어보셨어요. 결혼을 하면 너무 고생을 할 것 같다면서요. 이야기 한번 해본 적 없는 서먹한 사이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부터 예비 신랑의 어머니가 얼마나 성격이 안 좋은지를 알려주었지만 그럼에도 결혼을 포기할 수는 없었네요. 예비 신랑이 아니라면 진심을 담은 사랑을 베풀어주는 남자를 만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새어머니는 몇 번이나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며 권유하셨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신랑과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 찼기에 새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했죠. 그 후로는 새어머니도 포기하셨는지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셨고
저는 우여곡절 끝에 의사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네요. 사랑하는 사람과 올리는 결혼식은 설레고 기쁠 줄 알았지만 막상 결혼을 앞둔 신부가 되어 보니 설레기는커녕 시작도 안 하는 결혼식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게 되었네요.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두꺼운 화장을 하고 무거울 만큼 불편한 드레스를 입고 몇 시간씩 웃는 표정을 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졸음이 쏟아지는 것을 참으며 결혼식에 와준 하객들에게 억지 웃음을 지을 때였어요. 식장에 들어가기 10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식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행색의 중년 여성이 신부 대기실로 들어오더군요. 내 친어머니의 이름을 말한 여자는 어머니와 같은 고아원 출신으로 현재는 어머니의 병수발을 들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어머니께서 위독하셔서 병원에 계신다면 흥신소 직원들이 어머니를 못 찾았을 리가 없잖아요. 여자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때였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들어온 새어머니께서는 초라한 행색의 여자를 발견하고서는 불같이 화를 내며 윽박을 지르셨어요.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찾아와요.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애들 앞에는 절대 나타나지 말라고. 만날 때마다 누누이 한 말인데 그 쉬운 걸 잊어버린 거예요? 약속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한들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언니 상태가 더 심각해졌어요. 이러다가는 정말 정신줄 놓기 일보 직전이라고요. 놀랍게도 새어머니와 아주머니는 서로 아는 사이인 듯 싶었죠. 더 소름인 것은 새어머니와 아주머니는 딸인 저조차 모르던 어머니의 행방을 알고 있는 듯 했다는 것이었어요. 엄마가 정신줄을 놓기 직전이라뇨? 엄마는 아버지가 보내주신 위자료로 여행 중인 거 아니었나요? 입만 다물고 있지 말고 제발 아무 말이라도 해보세요. 숨길 수 있을 때까지는 숨기고 싶었는데 그동안 내가 얼마나 엄마를 찾으러 다녔는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으세요? 자식이랑 부모 간의 연을 끊어놓을 만큼 아버지 옆 본처 자리가 그렇게 탐나셨어요? 그래, 네 말대로 남의 남자 뺏어서 산 내가 죄인이지. 그래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네 엄마 뜻을 따라주고 싶었는데 끝까지 숨길 배짱이 없는 걸 보니 나는 아무래도 너네 엄마한테 속죄하긴 글러버린 것 같구나.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새어머니는 힘겹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또 버리고 외국에서 남은 여생을 즐기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어머니는 현재 치매에 걸려 요양병원에 계신 상태라고 했는데요. 치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누군가에게 얻어맞은 듯 뒤통수에 쎄한 충격이 느껴지더군요. 같이 지낼 때만 해도 멀쩡하던 어머니께서 치매라뇨. 믿을 수도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자주 깜빡하시던 어머니께서는 단순한 건망증이겠거니 하면서 넘어가던 차에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요. 검사 결과는 너무나 황당하게도 치매였다고 해요.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는 아직 치매가 초기 단계에 불과했지만 자식들에게 기억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리며 이혼할 것을 권유하셨다네요. 새어머니에게 아버지와 재혼 후 저희를 맡아서 키워줄 것을 부탁까지 하면서요. 모든 사실을 알고 나자 그동안 새어머니를 내연녀라 오해하고 미워하던 것이 떠올라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워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새어머니께서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내연녀라는 오명을 쓰고도 피덩이 같던 동생까지 자신의 자식처럼 잘 키워주신 거잖아요. 죄송해요.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미워하기만 하고 뭐라고 사과를 드려야 할지, 그동안 저 때문에 힘드셨을 시간을 어떻게 보상해드려야 할지 너무 죄송해요. 아니야. 나야말로 너랑 현우한테 미안하지. 언니가 나한테 직접 재혼 이야기를 꺼낸 건 이미 내가 선배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을 테니까. 나야말로 정말 미안하다, 아가. 그렇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새어머니와 저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장이 다 지워질 정도로 눈물을 쏟았지만 화장이 무너진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수십 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응어리를 다 풀어버렸으니까요. 결혼식이 끝난 후 남편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을 했는데요. 이미 저의 사정을 알고 있던 남편은 오히려 지금이라도 모든 오해를 풀어 다행이라며 꼭 안아주었는걸요. 그 후 저희 가족은 모두 어머니를 보러 요양병원에 향했고요. 비록 치매에 걸린 어머니께서는 남편이었던 아버지도 딸이었던 저도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지 어머니를 보자마자 왈칵 눈물부터 나오게 되더군요. 요양보호사로서 옆에서 어머니를 간호해 주시던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새어머니께서는 한 달에 한 번 요양병원을 찾아와 어머니를 보살펴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의 말을 들으니 분명 늦기는 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새어머니에게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현재 저는 새어머니를 인생의 은인이라 생각하며 잘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딸들 또한 인정이 많고 다정한 새어머니를 잘 따르고 있는 중이고요. 어머니께서는 이제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실 만큼 온전하지 못한 정신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새어머니께서는 한 달에 한 번 꼬박꼬박 어머니를 찾아가 상태를 살펴주셨습니다. 가족들을 한결같이 귀한 손님처럼 대접해 주시는 새어머니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에게 꾸준한 정성을 쏟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평생에 걸쳐서 애를 쓴다고 해도 새어머니에게 받은 은혜를 다 갚기에는 모자라다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새어머니에게 받은 모든 것을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길고 길었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저의 사연은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운 좋게 파혼을 하게 된 예비 신부였던 여자입니다. 파혼을 했다는 것 자체가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렇게들 말하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쓰레기를 걸러낼 수 있었던 건 천운이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건 참으로 슬픈 이야기지만 역시나 더 큰 약속을 하기 전에 파혼으로 제 불행을 막았다는 것은 천만 다행이었어요. 이혼을 했다면 일일이 저의 이혼 사정을 언급해야 할 텐데 파혼은 저에게 완벽한 싱글 타이틀을 돌려주는 셈인 거잖아요. 하늘은 제 편이었다고 좋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예비 신랑과 어떻게 파산을 맞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당연히 유쾌한 이야기 아니고요. 감동적인 이야기도 아닐 겁니다. 이런 유형의 남자들도 있다는 걸 세상 천하에 공표해버리고 싶어서 찾아왔으니 제 예비 신랑 얘기에 화가 잔뜩 나셨다면 욕 한번 해주세요. 제 예비 신랑은 저와 약혼 관계임에도 맞선을 끊지 않고 저울질을 일삼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예비 신랑이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줄 것처럼 저를 사랑해줬으니까요. 저와 예비 신랑은 서로 결혼 정년기에 만나서 사랑을 키웠고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예비 신랑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결혼을 향한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고 지냈습니다. 결혼에 필요한 건 책임감과 경제력,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과 통하는 가치관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이러한 조건으로 사람의 과욕이 붙으면 얼마나 인간성이 떨어지는지를 예비 신랑을 통해서 눈으로 봐버렸네요. 저는 예비 신랑뿐만 아니라 예비 시댁에게서도 느낀 경험 때문에 현재도 결혼에 대해 심히 고심하는 중입니다. 제가 예비 신랑을 처음 만난 게 맞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의 남편의 맞선은 당연히 서로의 지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사실 저는 그때 맞선이란 걸 처음 해봤습니다. 당시가 33살이었어요. 원래는 결혼 생각도 없고 남자친구도 없이 저만의 삶을 사는 게 재밌어서 다른 것에 관심을 못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선을 볼 때도 크게 이성 간의 교제에 마음이 가질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맞선을 보게 된 건 돌아가신 친정아빠의 바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맞선을 보게 된 그 해에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아빠를 보내드렸고 아빠는 살아계실 때 누누이 제가 결혼한 걸 보고 싶다고 말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자식들 끼고 오순도순 사는 걸 보고 싶어 했는데 제가 결혼에 관심이 없고 제 인생 사는 것에만 흥미를 두고 있으니 아빠가 근심이 많았거든요. 저는 또한 얘기를 그저 귀찮은 잔소리로만 들었었고요. 이렇게 갑자기 아빠와 이별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후회되는 건 결혼뿐이더라고요. 결혼 그거 뭐라고 나 낳고 길러준 부모님을 위해 그거 한번 못 해드렸을까 싶어서 많이 죄송했습니다. 아빠를 떠올리면 제 결혼을 원했던 모습밖엔 생각이 안 나서 좀처럼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인한테 얘기해 남자 좀 소개해달라고 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만나게 된 남자는 아빠 때문에 억지로 노력을 해서 만난 것 치고는 첫인상이 괜찮았습니다. 날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깔끔한 인상에 목소리도 나긋해서 분위기 자체가 부드러운 남자더군요. 말센스와 배려도 차고 넘쳤는데 이 부분은 제게 색다른 감정을 일깨워준 매력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의 예비 신랑이고 예비 신랑이 먼저 애프터를 신청해주니 저희 만남은 길게 지속이 되었던 거죠.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지 예비 신랑이 저를 듬직하게 챙겨주는데 아빠 생각도 나고 또 아빠 같은 느낌이 나서 빠르게 끌리더라고요. 첫인상이 괜찮았지만 솔직히 이상형은 아니었던지라 당시 느꼈던 감정이 약간의 호감과 의외성이었는데 나중에 예비 신랑과 좀 친해져서 듣게 된 말이 저를 여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연 씨, 정말 제 이상형이에요. 제가 여태 본 여자들 중에서 제일 예쁘세요. 인기 많았을 것 같은데 제가 지연 씨를 차지한 셈이니 승리자인 건가요? 제가 예비 신랑의 외적인 워너비라는 걸 알게 되니 마음이 더 열렸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저더러 이상형이라고 말해주는 건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저를 좋아해주고 예뻐하는 것에서 오는 진심은 생각보다 저를 두근거리게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갈수록 친해지는 예비 신랑의 적극 구애에 결혼 약속까지 하게 된 겁니다. 시간을 보낼수록 예비 신랑이 생각 이상으로 저의 외적인 면을 상당히 좋아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세상에서 저를 제일 예쁜 여자로 대우해줬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잘난 여자는 아닌데 그렇게 봐주니까 저도 자존감이 올라가고 예비 신랑한테 더 잘하게 되는 거 있죠. 저희 사이는 무르익다 못해 물러 터질 지경으로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편은 자기 부모님한테 저를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이미 결혼도 약속했으니까 어차피 만나게 될 예비 시부모와 빨리 자리를 만들고 싶어 하더라고요. 상견례 때 저와 예비 시부모의 관계가 이미 친해져 있길 바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예비 신랑의 설레발은 결국 저의 망설임까지 잡아먹었는데요. 저를 예비 시부모한테 빨리 소개하지 않으면 누가 내일이라도 저를 채갈 것 같다는 게 아니겠어요? 우스운 농담이라는 거 알지만 저는 그런 예비 신랑의 애교에 넘어가 예비 시부모의 만남을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예비 시부모는 평범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오히려 저는 부담이 덜어져 좋았습니다. 저희 가정 환경도 예비 신랑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게 확인되니까 확실히 긴장이 줄더라고요. 솔직히 양가 재력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건 상대적으로 문제가 따르기 쉽잖아요.
마침 저녁 시간이었던지라 예비 시부모는 두 분 다 집에 계셨습니다. 저를 좋은 마음으로 반겨주셔서 제가 더 안심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예비 시부모와 대화를 나누다가 알게 된 건데 왜 저는 제가 맞선이 처음인 것처럼 예비 신랑도 처음이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예비 시부모가 그동안 있었던 예비 신랑의 맞선 얘기를 꺼내는데 조금 당황해버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부모님한테 여자 보여주는 건 아가씨가 처음이에요. 맞선을 그렇게 많이 보는데도 데려오는 여자는 한 명도 없었거든요. 아들이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데 도통 결혼 소식이 안 들리니 얼마나 조마조마했다고요. 이렇게 참하고 예쁜 아가씨를 데려오려고 그렇게 애먹였나 보네. 당연하지. 내가 어디 아무랑 결혼할 남자인가? 엄마 아들 본능은 높아.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니까 오늘은 자연이한테 살살 물어봐. 이때부터 예비 신랑과 예비 시댁의 욕심을 눈치챘어야 했지만 다시 그 상황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마 당시의 교묘한 기류를 모르고 넘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예비 시부모가 예비 며느리 될 저에게 궁금한 점이 많을 거란 걸 당연하게만 생각했었죠. 그래서 첫 만남에 제 경제력과 친정 형편을 모를 줄은 몰랐네요.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양가 집안의 경제력인 거 알죠? 다른 건 웬만해서 맞춰갈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형편 차이 나는 건 어떻게 하기 어렵더라고요. 식구가 될 거니까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돈벌이라든지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지 않아도 딱히 숨길 생각은 없었는데 본의 아니게 억지로 밝혀야 하는 꼴이 되어버렸는데요. 저는 솔직히 예비 신랑이 처음부터 뭘 그런 걸 물어보냐고 말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비 신랑도 제 벌이가 궁금했나 보더라고요. 옆에서 저더러 미래를 위해 금전적인 부분에서 숨기는 것이 없도록 하자면서 부추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보면서 그동안은 왜 묻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기다렸다는 듯 얘기를 하니까 어지간히 궁금했나 보네 싶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예비 신랑의 배려라고 느껴진 건 자기가 먼저 경제 수준을 밝혀주더라고요. 나는 일단 지금 살고 있는 집 보증금 8천만 원이랑 개인 적금 만기된 거 2천만 원 있거든. 우리 부모님은 두 분 다 일하셨었는데 퇴직하는 바람에 연금 받고 생활 중이라 내가 부모님한테 딱히 받을 재산은 없고 급여는 360. 너는? 솔직히 저는 당시 상황이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제 경제 상황을 숨길 생각이 없다 뿐이지 제 의사도 묻지 않고 무작정 까발리는 식으로 밝히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친구들한테도 제 급여에 대해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걸 알리는 게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 솔직히 재정 사정을 공개하는 순간 사회인으로서 재정 상황 무시하고 순수하게 사람을 바라보기 힘들거든요. 언젠가는 서로의 재정 차이 때문에 감정 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직접 친구 문제로 그런 걸 겪기도 했었고요. 예비 신랑은 정말 한 톨도 빠짐없이 제게 시댁 재정을 낱낱이 공개했는데요. 예비 시댁이 원래 잘 사는 편이 아니라서 혼수나 예단비를 준비할 능력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신랑은 온전히 자기 돈으로 장가를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렇게 다 오픈해버린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답변을 미룰 수 있었겠습니까? 저도 할 수 없이 제 경제 능력에 대해 얘기를 했죠.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결혼할 사이인데 같이 가정을 꾸리려면 금전적인 부분을 공유하는 게 그리 잘못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또 부모님한테 결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건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웨딩 플래너 직업을 갖고 있었기에 월급은 250 정도라고 했습니다. 모은 돈 또한 예비 신랑보다 20% 작아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친정 형편도 예비 시댁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말했어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저는 예비 신랑보다는 못 미치는 수준의 재정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깐 건 저도 처음이라 마치 발가벗는 기분이었고 어색하고 민망했는데 예비 신랑이 옆에서 고맙다고 말해줘서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금전 공개한 이후로 예비 시댁의 대우가 좀 변한 것 같다는 겁니다. 들어올 때랑 나갈 때 예비 신모 태도는 남이 보기 민망할 만큼 바뀌어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그만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제가 간다고 인사를 드리니 예비 시부모는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앉아서 대강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조심히 가라는 말만 했고 배웅 같은 건 없었습니다. 배웅을 바란 건 아닌데 제가 마음에 들었다면 다음에 또 오라는 말 정도는 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런 말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조심히 가라는 말이 다였습니다. 찝찝해서 예비 신랑한테 예비 시부모가 날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다고 슬쩍 말해보았는데 예비 신랑이 그런 거 아니라고 자기 부모님 평소에도 표현이 서툰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제 생각엔 표현이 서툰 게 아니라 그건 분명 불호인 표정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예비 신랑 생각해서 그냥 제가 예민했다고 넘겼죠. 그날 이후 한 번씩 예비 시부모의 떨떠름한 태도 때문에 마음에 걸리곤 했는데 제게 중요한 건 예비 시부모가 아닌 거 있죠. 어느 순간부터 예비 신랑 또한 은근히 변한 것 같다는 거예요. 항상 먼저 연락하고 먼저 어디 갈지 데이트 코스를 짜던 사람이 점차 제가 연락해야만 소식을 물을 수 있고 주말에 시간 내서 놀러 가자고 하면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만남을 미루기 시작했다는 거죠. 초반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일마다 이벤트를 해주던 사람이 이번엔 생일인 줄도 모르고 그날 자기가 들고 있는 동호회에 선약이 있다고 하길래 저는 예비 신랑이 저한테 마음이 뜨고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그날 그게 예비 시댁에서 금전적 부분을 공개했을 때 이유라는 것도 눈치껏 알아차릴 수 있었고요. 언제 한번 예비 신랑이 연애 초창기에 달콤한 말을 가정한 속내를 밝힌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말이 불현듯 생각나더라고요. 나는 부부가 된다면 부부끼리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였으면 좋겠어. 한쪽이 일방적으로 애써야 되는 관계 말고. 저는 당시 그 말이 부부관계의 감정적 요인을 말하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서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라 금전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였겠네요. 제가 콩깍지에 눈이 멀어 예비 신랑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은 것을 탓해야지 누굴 탓하겠습니까? 당시만 해도 예비 신랑의 변한 태도가 제 경제력 때문이란 것에 완전한 확신은 없었고 그 방향으로 촉만이 기울고 있을 때였는데요. 정말로 우연찮게 발견한 장면 때문에 이 남자가 저를 향한 마음이 끝났다는 걸 확신했죠. 일하는 도중 우리 회사 1층 카페에 갔다가 예비 신랑을 발견했거든요. 제가 직업이 웨딩 플래너라고 얘기는 했지만 우리 회사 위치를 말한 적은 없는데 예비 신랑이 제 회사로 찾아왔더라고요. 카페 한쪽에 앉아있길래 놀라기도 했고 반가워서 인사를 하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랑과 같이 있는 일행을 보고는 숨는 걸 먼저 택했어요. 예비 신랑이 웬 아가씨와 대화 중이었거든요. 그 아가씨 앞에서 예비 신랑은 저와의 연애 초창기에 보여줬던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안 본 지 오래되었던 그 웃음을 다른 여자한테 보여주고 있는 걸 보는데 육감이 바로 반응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남녀의 맞선 장면이었지만 처음엔 예비 신랑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예비 신랑이 제게 마음이 떠났다고 느꼈음에도 우리가 정식으로 헤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인데 뒤에서 딴수작을 부리는 게 비상식적인 행동이라 생각해서 예비 신랑을 믿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가 그 둘의 만남이 어떤 목적인지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다가갔고 다가갈수록 둘의 대화에서 한두 번 만난 사이가 아니라는 게 들렸죠. 둘의 관계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 확실히 들은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고 예비 신랑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기 여기서 뭐해? 나한텐 회사 미팅 있다고 연락하기 어렵다더니 미팅 주제가 데이트 코스인가 봐? 온통 커플 여행 얘기뿐이네. 예비 신랑은 저를 발견하자마자 까무러치게 놀라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황급히 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달아났죠. 그 와중에 잠깐 돌아봤던 저는 예비 신랑과 있던 아가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와 아가씨는 서로의 얼굴을 보고 더 놀랐어요. 그 아가씨는 다름 아닌 저와 같은 플래너인 2년 후배였습니다. 저희는 서로 집도 드나들 만큼 제법 친한 사이였어요. 그 후배도 예비 신랑과 저를 보고서 당황하는 것 보니 예비 신랑에게 저의 존재가 있었다는 걸 몰랐던 눈치 같았습니다. 후배 일은 나중에 언제든지 대화 나눌 시간이 있으니 우선은 예비 신랑의 변명을 들어보는 게 먼저였습니다. 저를 구석으로 내몬 예비 신랑을 마주하면서 저는 어디 말해보라는 식으로 침묵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불쑥 끼어들면 어떡해. 거기 나만 있는 자리였어? 뭘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다 아니니까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 나중에 얘기하자. 어렵게 얻어낸 기회라서 너랑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어렵게 얻어낸 기회? 저 여자랑 맞선 보는 기회가 왜 임자 있는 당신한테 필요한 건데? 내가 정말 둘이 하는 얘기 못 들었을 거라 생각하나 봐? 언제부터 만난 거야? 한동안 나랑 만남 미뤘던 이유가 저 여자 때문이었어? 예비 신랑이 뭐라고 변명을 하든 그걸 믿어줄 심산도 없었는데 변명은커녕 오히려 자기 맞선 망쳐놨다고 저를 나무라니 황당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저의 오해를 풀어주고 적극적으로 자기 억울함을 호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비 신랑은 변명도 어정쩡하게 해놓고 그걸로 모자라 한숨까지 쉬면서 결국엔 저더러 믿고 싶은 대로 믿으라며 가버렸습니다. 여자 후배에게 굽신거리며 양해를 구하더니 도망치듯 건물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후배 여자를 따로 만나 예비 신랑과의 관계를 물어봐야 했습니다. 제가 먼저 후배를 찾아갔더니 그렇지 않아도 그 후배 역시 저한테 물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난 석윤 씨랑 결혼 약속한 사이야.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드렸고 몇 번 밥도 먹었어. 식장 예약은 안 했지만 이미 예비 부부로서 서로 다 오픈한 상태야. 네? 저도 석윤 오빠랑 결혼 전제로 만나기 시작했는데요. 연애한 지는 이제 3주 정도 됐어요. 맞선은 저번 달에 했고요. 석윤 씨는 분명 마지막 연애가 20대라고 했는걸요. 후배가 깜짝 놀라면서 예비 신랑에게 들었던 정보를 말해주는데 한 달 전인가 지인을 통해서 예비 신랑을 소개를 받았고 그 맞선을 적극 부탁한 것이 바로 예비 신랑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예비 신랑의 일관된 진심에 감동해서 어렵게 결혼을 결정했고 저희가 제법 진지하게 만났다고 했는데 당시로부터 한 달 전이면 저를 향한 예비 신랑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을 때거든요. 저는 혹시나 싶어 후배에게 예비 신랑과 금전적인 부분을 이야기 나눈 적 있냐고 물었어요. 후배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기 시작한 날 예비 신랑이 먼저 오픈해주는 바람에 자신도 오픈을 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 후배는 원래 금수저 집안인데다가 굳이 플래너 일 아니더라도 백이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건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유명하죠. 그 얘기를 듣는데 이젠 정말 빼도 박도 못하고 확신을 할 수밖에 없더군요. 예비 신랑의 속이 다 보이는데 어떻게 일말의 신뢰를 붙들고 있겠습니까?
역시나 예비 신랑과 예비 시댁은 제 재정 때문에 저를 멀리했던 거였어요. 저한테 정이 떨어진 거겠죠. 제가 결혼 대상까지는 아니라고 알아서 판단했나 봅니다. 후배의 표정은 저와 예비 신랑의 사이를 전혀 몰랐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쓰레기랑 만나서 인생 버리지 말라고 제가 다 알아서 해결 본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비 신랑의 양다리만이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몰랐던 후배의 표정에서 저는 후배가 저처럼 배신감에 예비 신랑한테 따질 거로만 생각했어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일 테니까요. 저는 얼마나 상식 밖의 사람들을 곁에 두고 있었던 걸까요? 제가 그 자리에서 후배한테 들은 말이 뭔 줄 아십니까? 후배가 저한테 왜 자기가 예비 신랑이랑 헤어져야 되냐고 그러는 겁니다. 미주 씨, 지금 이해가 안 돼? 미주 씨랑 만나는 그 남자가 내 약혼자라고. 나랑 그 사람 정리된 관계도 아니고 그 남자는 지금 우리를 가지고 저울질했던 거라니까? 이런 취급을 당했는데 그런 쓰레기를 계속 만나겠다는 거야? 선배님이 헤어질 거 아니세요? 그럼 더 이상 양다리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저울질한 거라고 하셨는데 결국 오빠 선택은 저라는 거 아닌가요? 오빠 마음은 저한테 있는데 제가 왜 헤어져야 되죠? 미주 씨 생각보다 상식 바뀌네. 원래라면 지금 내가 미주 씨 뺨을 쳐야 되는 상황이야. 결혼만 안 했다 뿐이지 미주 씨는 나랑 그 남자 사이에서 상간녀인 처지라고. 저는 오빠가 선배님이랑 만나고 있는지도 몰랐는걸요. 뺨을 치려면 고의적으로 양다리 걸친 오빠한테 찾아가셔야지. 제가 무슨 죄라고요? 저는요, 저와 같은 일을 하는 후배를 보면서 후배의 낯가림 없는 아양이 고객 응대에 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후배한테 배우기까지 하며 친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후배는 직장 선배들을 이용해 회사에 적응을 잘하려고 이용했던 건데 다 제가 착각이었던 거죠. 적어도 후배가 겨우 3주 만난 예비 신랑이 아닌 저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예비 신랑은 후배한테 어떤 얘기를 듣기라도 했는지 오랜만에 저희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저를 세워두고 그 여자를 감싸며 편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황당하던지. 저더러 기어코 후배한테 자기랑 나와의 관계를 밝혔냐고 하는 거 있죠. 당연히 그렇다고 하니까 예비 신랑이 저한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거친 언사를 드러냈습니다. 욕까지 섞어가며 자기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냐 하길래 짧은 순간 너무도 변해버린 예비 신랑의 모습을 보면서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화가 나고 분한 마음에 울컥 올라오는 눈물을 참으며 예비 신랑의 싸대기를 날려버렸습니다. 자기 무서운 사람이구나. 그 여자 돈 때문에 만나는 거 맞지? 왜? 나랑 결혼하면 손해볼 것 같았어? 어머님 아버님이 거지 며느리 취급 안 한다고 했나 보지? 이럴 거면 처음부터 맞선 자리에 나오질 말든가. 나한테 마음 다 줄 것처럼 흔들지 말았어야지. 그래, 이제라도 주제 파악했으니 다행이다. 네가 뭔 자격으로 미주한테 나서서 난리야? 미주가 이참에 주변 여자들 깔끔하게 정리하라고 기회 더 줘서 망정이지. 헤어지자고 했으면 내가 너 어떻게 했을지도 모르거든? 미주한테 고맙다고 절이나 해. 그래, 절해야겠다. 쓰레기 수거해준 셈이니까. 결국 똑같은 년놈들이 만난 거네. 양다리 걸친 게 뭐 자랑이라고 나한테 와서 큰 소리야? 돈에 정신 빠진 놈인 줄도 모르고 하마터면 내 인생 쪽날 뻔했어. 너는 언젠가 또 돈 유혹에 넘어가 여자 갈아치울 놈일 테지. 그렇게 사는 것도 불쌍하다. 불쌍한 건 너야. 내가 그래도 너 생각해서 상처받지 않게 헤어지려고 배려한 거거든? 네 입으로 이별 구할 수 있게 기회 준 거라고. 그런데 미련하게 눈치 못 채고 기다리기만 하더니 결국 내 앞길을 해방해? 미주 생각해서 이 정도로 넘어가는데 앞으로 미주한테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도 되는 것처럼 짓거리지 마. 난 너 이미 떠난 지 오래야.
예비 신랑은 저한테 손찌검을 할랑말랑 참다가 속풀이만 하고서 돌아갔습니다. 그날로 저와 예비 신랑의 관계는 종결났고 저는 끼고 있던 반지를 갖다 팔아버렸어요. 직장에서 후배를 만나도 비즈니스 대화 말고는 인사도 안 하며 지냈습니다. 후배는 벌써 예비 신랑과 약혼 반지를 나눠 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배알이 뒤틀리기보다는 안타까운 거 있죠? 조만간 저 여자 약혼 반지도 쓰레기통 신세가 될 거라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와 예비 신랑이 헤어진 지 4달이 지났을까? 제가 아주 기막힌 장면을 목격했지 뭡니까? 직원들의 락커가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이나 퇴근에는 어쩔 수 없이 근접거리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거든요. 후배가 손가락에 있는 약혼 반지를 빼더니 회사 내 카페에서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딱 봐도 스킨십이 자유로운 게 예사로운 관계가 아닌 듯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그 남자는 예비 신랑이 아니었고 보니까 후배가 예비 신랑과 새 남자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랑 상관없는 그 일을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후배의 양다리 때문에 저한테마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후배의 양다리를 목격한 지 2주가 지난 시점이었어요. 퇴근을 하고 집에 갔더니 예비 신랑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를 발견한 예비 신랑은 서둘러 제 앞으로 다가와 다짜고짜 아스팔트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자기 같은 정직한 여자를 두고 정신이 나갔던 거야. 위주 걔가 아주 대바라졌더라고. 글쎄, 우리 부모님한테 집안 꼴이 개꼴이라고 대놓고 욕을 하는 거 있지? 우리 부모님한테서 무슨 마른 곰팡이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얼마나 건방진 태도를 보이던지. 심지어 나더러 대릴 사유를 하라고 하잖아. 남자가 어떻게 여자 집에 들어가서 지내? 모양 빠지게. 내가 당장 꺼지라고 해버렸어. 잘했지? 뭐 하자는 거야? 너랑 네 집이 그런 꼴 당하게 나랑 뭔 상관이라고 찾아와서 행패야. 경찰에 신고해버리기 전에 너나 꺼져. 자기야, 정말 미안해. 내가 결혼을 잘 몰라서 그랬어. 돈이 다가 아니더라고. 솔직히 처음엔 돈 때문에 너 만나면서도 맞선 못 끄는 거 맞아. 그런데 정작 돈 많은 여자 만나니까 심성 고운 여자를 만나야 된다는 걸 깨우쳤어. 내가 부족한 놈이라 그래. 몰라서 그랬어.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나 너 없이는 안 돼. 이미 엎질러지고 말라 비틀어진 물을 다시 주워 담으려고 애쓰는 예비 신랑을 보는데 짠내 나기는커녕 이게 이 사람의 본질이구나 싶어서 있던 정마저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상대하기 귀찮아서 예비 신랑을 내버려 두고 집에 들어와 버렸는데 예비 신랑은 그날뿐만 아니라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집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쪽나버린 우리 관계가 고작 저런 행동에 다시 이어질 거라 희망을 갖는 예비 신랑의 행동이 웃기기만 하더군요. 그런데 더 황당했던 건 어느 순간부터 예비 시댁에서까지 연락이 온다는 겁니다. 처음엔 모르는 전화번호라서 생각 없이 받았어요. 예비 시무라는 걸 알고 나서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나 기억나지요? 석윤이 엄마입니다. 우리 석윤이가 외동으로 컸는데 어릴 때부터 생전 부모님만 모셨지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본 놈이에요. 그래서 여자 보는 눈이 참 없어요. 내가 보기엔 아가씨가 며느리상으로 딱 좋았는데 글쎄 이 녀석이 천금 같은 마누라를 못 알아보고 지복을 뻥 차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혹시 해서 묻는 건데요. 석윤 씨가 저 붙잡아 달라고 시킨 건가요? 그런 거라면 저 석윤 씨한테 마음 없으니까 헛고생하지 말라고 제대로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 그냥 말할게요. 석윤이가 아가씨랑 헤어지고 여자를 몇 번 데려왔었는데 다들 정신머리가 영 꽝이더라고. 어떻게 아가씨 같은 여자를 두고 그런 여자를 만난 건지.
내 아들이라도 이해가 안 가더라니까. 그래서 말인데 약혼 원래대로 진행하면 안 될까요? 약혼 애들 장난인가요? 제 인생에 걸린 문제예요. 지금 이러시는 거 제 인생으로 장난치는 거라고밖에 생각 안 들거든요. 이 번호 수신 차단하겠습니다. 불편하니까 다들 연락하지 마세요. 이날로 저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파산나버린 약혼을 제가 다시 생각해본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 친정엄마에게 암 판정이 내려졌을 때였습니다. 저희 친정 살림이 넉넉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 수중에 있는 돈으로만 친정엄마 병원비를 대야 하는데 치료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항암 비용이 원래 생각보다 많이 든대요. 그동안 모았던 목돈을 쓴다고 해도 대출은 필수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비 신랑이 제게 단비 같은 존재로 등장을 해줬던 거지요. 예비 신랑이 제 사정을 어떻게 알았는지 친정엄마 아픈 걸 알고 저를 찾아왔고 저한테 치료 비용을 보태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엔 거절했어요. 그 사람 돈을 받을 바엔 있는 대출 없는 대출 끌어모으고 친하지도 않는 친척들 돈을 빌려서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며 해결하는 게 낫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는 엄마 혼자 지내던 친정집을 내놓고 엄마를 연고지에서 낯선 서울 땅으로 모시고 와야 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아빠와 사별을 하고 나서도 살고 있던 단층 주택을 정말 아꼈습니다. 부모님이 돈 모아서 신혼집으로 지은 곳이라 그 주택의 주인은 오롯이 부모님뿐이었죠.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 집만큼은 지켜드리고 싶었는데 치료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걸 엄마도 알았던 건지 엄마가 결국 집을 팔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신랑의 돈을 받아선 안 되는 거였는데 친정엄마의 상심한 얼굴이 자꾸 제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예비 신랑은 제 생각처럼 친정 부모님 집만큼은 지켜야 되지 않겠냐고 저를 설득했어요. 아무 뜻 없이 주는 거야. 한때는 나한테도 장모님이었던 분이셔. 아무리 내가 너랑 끝난 관계라지만 장모님이 나를 아들처럼 잘 봐주셨잖아. 나도 도리는 하고 싶어서 그래. 저도 미쳤던 거죠. 친정아빠를 보낸 지 겨우 1년이 지났는데 친정엄마까지 건강에 적신호가 오니 마음이 많이 힘들 때였어요. 그래서 예비 신랑한테 끝내 흔들리고 말았던 겁니다. 저는 예비 신랑 덕분에 친정집만큼은 지키면서 엄마 치료를 시킬 수 있었어요. 엄마가 입원해 있는 동안 예비 신랑이 알아서 친정엄마를 많이 들여다봐 줬는데요. 그것 때문에 제가 약혼을 다시 생각해보게 된 거였어요. 친정엄마도 저더러 예비 신랑을 다시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레 권유하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제가 어떻게 헤어졌는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냥 제가 성격 차이 때문에 파혼했다고만 말했었어요. 엄마까지 예비 신랑과의 재회를 부추기니 솔직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예비 신랑의 밑바닥까지 다 본 상황에서 다시 약혼을 생각하는 건 어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엉뚱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사람의 밑바닥이 이보다 더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앞으로 제가 잘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런데 머리 검은 짐승은 함부로 거두는 게 아니라고 예비 신랑에게 흔들리는 제 마음이 단번에 굳어버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예비 신랑이 저에게 접근했던 진짜 목적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비 신랑과 처음 결혼 약속을 할 때 식을 올리기 전 서로 양가 집안에 인사를 몇 번 드리러 갔었습니다. 그 말은 즉 저와 예비 신랑은 서로의 집안 사정을 거의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 시조모가 아파서 예비 시부모가 집에서 모시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예비 신랑과의 재회를 고민하면서 예비 신랑을 한 번씩 만나기를 반복하던 시기에 예비 신랑한테 들었는데
예비 시조모의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으로 옮긴 지 한 달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신랑도 저희 친정엄마 병간호를 도와줬기 때문에 빚지기 싫어서 저 또한 예비 시조모 병원에 몰래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는 저를 돈으로만 봤었지만 예비 시조모만큼은 저를 손녀딸처럼 잘 봐주셨거든요. 그래서 많이 아프다고 하니까 한 번쯤은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찾아간 병원에서 저는 삶에 대한 큰 이치를 깨우치고 말았죠. 예비 시조모랑 간병인만 있는 줄 알았던 병실에서 예비 신랑과 예비 시모를 봤는데 둘이서 심각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시간 끌다간 네 할머니 숨 넘어가겠다. 그 집에 치료 비용까지 다 대줬는데 그 아가씨가 너랑 결혼 안 한다고 하면 어쩔 거니? 네 돈만 날리는 거잖아. 차라리 차용증을 받고 빌려주는 걸로 할 걸 그랬나 보다. 다 넘어왔어. 최근에 만났을 땐 먼저 약혼 얘기를 꺼내더라고. 괜히 재촉했다간 잘 차린 밥상 엎어줘. 장인어른 사망보험금이 무려 14억이래. 이 정도면 할머니 병원비랑 내 사업자금에도 충분하고 엄마 아빠 새 아파트로 이사도 시켜줄 수 있어. 훗날의 단꿈을 위해서 조금만 힘내자. 그런데 정말 그 아가씨가 보험금 수익자 맞아? 괜히 사보인 쪽에서 받아가면 그 아가씨는 또 땡전 한 푼 없는 입장일 거 아니야. 내가 장모님한테 들었다니까. 장모님이 우리 결혼하면 혼수 못 해줘서 어쩌나 걱정했는데 장인어른이 마지막 가는 길에 혼수는 해주려나 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보험금 수익자가 자연이라고 알려주더라고. 친정아빠 사망보험금이 제가 수익자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과 맞선을 보기 전부터 제게는 14억이라는 재산이 있었지만 일부러 그건 공개하지 않았었어요. 아빠의 목숨값을 그렇게 가벼운 담소 사이에서 오르내리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엄마가 예비 신랑에게 고마워서 결국 고백을 해버렸나 봅니다. 뭐가 어찌되었든 예비 신랑이 제게 회유하는 마음으로 접근했다지만 끝내 그 마음이 다시 변질된 거 아닙니까? 친정아빠의 사망보험금 얘기가 나오자 더는 못 들어주겠다 싶어 저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를 보고 놀라는 둘의 표정이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 저는 들고 있던 꽃바구니에 꽃을 꺼내 예비 시모 얼굴에 패대기 쳤고 그 바구니로 예비 신랑을 죽자 살자 내리쳤어요. 예비 신랑이 아파서 소리를 악악 지르다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당신들이 이러고도 사람이야? 사망보험금? 네가 나한테 잘했던 이유가 그거였구나. 짐승반도 못한 것들. 어떻게 사람 힘든 시기를 이용해서 배불리려고 해? 여길 어떻게 왔어? 왜 연락도 안 하고 찾아와?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뭘 어디서부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뜻이 아니야. 너한테는 더는 내려갈 밑바닥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려가고 말고 할 게 아니라 아예 밑바닥에서 살고 있는 짐승 새끼였구나. 사람이 이렇게까지 바닥을 기기만 할 줄은 몰랐네. 너 때문에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알았어. 거머리 짓에는 나이가 불문하다는 것도 아주 잘 알았고. 얘가 어디서 어른한테 이런 몰상식한 짓을 해? 너 지금 나 때렸니? 감히 시엠이 될 사람 얼굴에다 꽃을 던져? 정신 차리세요, 아줌마. 능력이 없으면 사람한테 구걸하고 넙죽 엎드리긴 할 것이지. 거짓골에 자존심만 살아서는 남의 돈이 자기 돈인 것 마냥 그렇게 살고 싶어요? 자식 새끼를 이 정도밖에 못 키운 것도 다 아줌마 업보예요. 거지라는 말도 아깝네요. 이런 쓰레기들은 기생충이라고 불러줘야 되는 건데. 화가 난 예비 시모가 제게 손찌검을 하려고 했는데 예비 신랑은 그 상황에서도 저를 설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건지 예비 시모의 손을 자기가 막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무릎 꿇고 매달리는데 이미 병원 사람들은 열린 병실 문을 기웃거리며 저희를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말썽꾸러기 청소년들이 저희 상황을 실시간으로 SNS에 퍼뜨려 자기 채널에 인기몰이를 하기도 했어요. 제 손을 잡고 한 번만 봐달라고 저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라고 하는 예비신랑의 애절함에 저는 예비신랑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예비신랑 뒤에 있던 예비시모가 그걸 피하다가 같이 넘어졌지 뭡니까. 아무래도 하늘은 내 편인 것 같네. 이렇게 두 번의 기회나 주니 말이야. 그래, 원래 돈 때문에 양다리 걸쳤던 사람인데 그 개버릇이 고쳐졌을 리가 없지. 어디 또 자존심 세우고 남의 돈 빨아먹는 거머리 짓 해봐. 이미 당신들 얼굴 팔려서 그게 통할 상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비신랑은 그제야 이 상황을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로 신경이 빼앗겼고 허겁지겁 꽃바구니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추잡한 모습에 헛웃음이 나와서 그대로 병실을 나와버렸어요. 예비신랑이 저를 쫓아오려고 해도 병원 사람들이 예비신랑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막아주는 덕에 저는 깨끗이 손을 털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서울 집에 짐을 모조리 챙겨 친정에 내려갔습니다. 엄마는 초기에 발견했던 암인지라 통원 치료가 가능할 정도로 완쾌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비신랑이랑 더는 재회할 생각 없다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말해줬습니다. 친정엄마는 깜짝 놀라면서 가슴을 부여잡더라고요. 저더러 혼자 고생 많았겠다고 다독여주기도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혹시 몰라서 예비신랑을 상대로 접근 금지를 신청했어요. 고맙게도 예비신랑이 제게 집착하고 연락하면서 계속 집 앞에 찾아왔던 증거들이 넘쳐났기 때문에 신청서 내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더 이상은 예비신랑을 마주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친정집이랑 가까운 웨딩홀에 취직하여 다시 일상을 회복 중에 있어요. 서울이 아니다 보니까 SNS에 얼굴이 팔렸다고 하더라도 저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다만 예비신랑은 상황이 다를 겁니다. 예비신랑이 다른 사람 밑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개인 사업장 차릴 거라고 인맥을 많이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그 인맥들은 다 인터넷 시장에 빠삭한 사람들이라서 아마 예비신랑의 커리어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벌 받은 거겠죠. 하늘에서도 돈에 현혹되어 사람을 이용하는 짓이 얼마나 인정머리 없는 짓인지 알고 있나 봐요. 예비신랑을 통해서 저는 더더욱 행동거지를 조심하고 종이 쪼가리에 인생을 거는 짓은 하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깨우쳤습니다. 참, 그리고 예비신랑과 바람났던 그 후배 있잖아요. 한참 제 예비신랑 만날 때 너무 당당하게 연애를 했던지라 주위에서 그 후배를 보는 눈길도 곱지 않더라고요. 제가 친정으로 간다고 그 회사에 사직서를 낸 뒤 후배도 며칠 안 가 사직서를 제출한 걸로 들었습니다. 인생이 참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단순한 것 같아요. 열심히 앞만 보고 사는 사람에겐 꼭 유혹이 생기고 나쁜 것에 현혹되어 쉽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겐 꼭 벌이 따르는 것 같으니 말입니다. 대신 한 가지 명확한 건 있네요. 성실한 사람들은 살아가는 과정에 장애물이 있을지언정 결과만큼은 창대하고 불성실한 사람들은 과정만큼은 편할지언정 결과는 끝내 미약하다는 거죠. 결혼하기 전부터 진을 다 빼버렸더니 저는 이제 정말 결혼에 대한 욕심이 사라졌습니다. 안 그래도 결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 생각하다가 예비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약속했던 건데 일이 이렇게 엎어지니 결혼은 얼마나 지옥 같을지 상상이 되더라고요. 돌아가신 아빠의 소원은 들어주지 못할지 모르지만 평생 제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제 결혼은 이렇게 시작도 못 해보고 고꾸라져 버렸어요. 다들 거하게 준비하던 계획이 무너진 순간들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힘들고 아플지라도 그것이 내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각자의 길에서 행복하길 바랍니다. 긴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